안녕하십니까. 구풍이천 안종수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고전산문 강의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고전산문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실 때 어떤 큰 틀을 잡고서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산문 같은 경우, 특히 고전의 경우 전체적인 틀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학생들이 좀 무조건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현대 작품들에 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접근했던 횟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인데,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먼저 주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학생들이 현대문학을 많이 접해본 거에 비해서 고전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다. 그리고 현대소설에 비해서 좀 전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만 익혀놓으면 충분히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작품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좀 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일단 학생들이 좀 편하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전의 경우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공부할 때 좀 어떤 점에 유의해야, 어떤 점에 좀 집중해서 강의를 어떤 쪽에 좀 집중해야 강의 좀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고전 산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좀 틀 안에 좀 위치해 있죠. 현대 산문이나 현대 문학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식들이 존재하지만 고전 산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한정된 틀 안에서 작품이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틀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좀 편하고 강의하는데도 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웅 소설이다, 아니면 뭐 애정 소설이다, 명언 소설이다, 이런 식의 큰 틀 안에서 그 큰 틀을 먼저 설명하시고 개별적인 작품에 들어가는 것이 좀 강의를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도 잘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영웅 소설이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영웅 소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신기한 탄생, 그죠? 그리고 뭐 조력자의 도움이라든지 뭐 시련이라든지 이전에, 그리고 끝에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점, 이 틀 안에서 작품을 소개하고 구성을 얘기하고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도 훨씬 수월하다는 점이죠. 이거에 뭐 고전 수필도 마찬가지고 극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개별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수월한 강의 방식이고 학생들도 받아들이기 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산문은 큰 틀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현대 산문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인물 같은 경우는 현대 소설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일단 호칭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읽다 보면 이게 누구지? 누가 한 말이지? 이런 것들을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전 작품의 등장인물의 인물들의 이름들도 뭐 되게 산, 아니면 뭐 강, 이런 쪽에 자연물과 비슷한 이름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번에 글을 읽으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에 대한 정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성가미록 같은 경우 화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화진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뭐 장원이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화장원이라고 불린다든지, 아니면 한림이라고 부른다든지, 혹은 옛날 아호가 있죠. 형옥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리고 뭐 조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여러 식의 이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인물 관계를 학생들로 하여금 그려보게 하고 그리고 써보게 하면서 글을 읽게 하면은 공부 강의를 진행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도 꺼리낌 없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좀 주지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인물의 관계도입니다. 이것도 현대소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관계도죠.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선악의 구분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고전 작품 같은 경우는 이 관계도가 명확하죠. 즉 선악의 구분이 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인물이 있고 이쪽에 어떤 인물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강의할 때
구분을 지어주고 강의를 진행하면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물이 끝나면 당연히 뭐 소설의 구성의 3요소와 마찬가지로 뭐 일단 소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건이죠, 사건. 사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사건의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애정소설이다. 그럼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시련을 겪은 뒤에 다시 만나게 된다든지 이런 구성. 명언소설 같은 경우는 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서 산자와 결혼을 한다든지, 영웅소설 같은 경우는 시련, 조력자를 만나서 다시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든지 이런 구성들을 반드시 먼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전형적 구성이라는 점. 그 사건도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의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이거는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어떠한 원인적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냐, 아니면 이 사건에 일어나게 되어서 어떤 결과의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런 어떤 인과관계들을 정리를 해주는 것도 강의할 때 좋은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얘기할 때 정리를 하면 특히 전형적인 사건의 틀 안에서 얘기를 할 것, 사건과의 인과관계에 주목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강의할 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경입니다. 뭐 소설, 현대 소설에서도 배경은 작품의 사건과 인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고전 작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현대 소설과 다르게 역시나 일정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경우가 많죠. 중국 외에도 뭐 원나라라든지 이런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런 중국을 배경으로 한 이유가 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중국을 배경한 경우가 많은데 이 중국이 배경으로 사용된 이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우회적인 현대 당대 현실에 대한 어떤 우회적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일적인 면을 갖다가 조금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신비감을 갖다가 조성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설명들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대상이죠. 시대상은 뭐 인물, 사건, 배경이 모두 다 관련성이 있지만 특히나 배경하고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상과 연관지어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이 작품이 창작되던 당시의 시대상을 갖다가 잘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문 중에 소설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극작품들도 좀 있죠. 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물의 유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어떤 식으로 나와서 어떤 갈등 관계가 나타나느냐. 좀 특이한 점이라면 이 정도겠죠. 다른 것들은 앞쪽에서 말씀드린 인물, 사건, 배경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극 같은 경우는 인물의 유형이나 갈등 관계에 주목하여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은 강의 방법인 것 같고요.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수필도 기본적인 어떤 구성의 틀은 같죠. 처음에 자신이 체험한 것을 토대로 자신이 깨달은 어떤 깨달음을 갖다가 얘기하는 구조가 주로 이제 현대 수필인데 고전 수필도 다르지 않지만 고전 수필에서 많이 나타나는 구조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특히나 전개 방식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죠? 수필 같은 경우는 내용적인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필의 어떤 전개 방식이 현대 소설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전개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한다면 훨씬 더 학생들에게 수월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어떤 간략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고전 산문 같은 경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형성을 갖다가 항상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한 작품을 보고 다른 작품을 봤을 때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 한 작품을 강의를 할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고전 작품들의, 고전 산문들의 전형성을 갖다가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형성을 토대로 다음 작품을 공부할 때 이 전형성에 대한 어떤 틀 안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어 강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략하게 고전산문 강의법에 말씀드렸는데요. 좀 부족했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